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미영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은 결국 보상입니다. 17년 차 보상으로 입증된 진짜 보험 전문가 허미영입니다. 네, 오늘 내용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윤효진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보장, 그 너머의 안심까지 설계하는 전문가 윤효진입니다. 네, 안심까지 설계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윤숙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의 든든한 전문가 한윤숙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든든한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허미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간병보험 단어만 들어도 뭔가 책임감이 무겁죠? 요즘 특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누가 어떻게 돌봐주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병보험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간병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간병은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간병과 두 번째는 장기 요양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간병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간병은 병원 입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간병은 보통 집 또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치매 간병, 간병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이 간병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료 기간 중 그리고 장기 요양 중 발생하는 게 간병이 될 텐데 전문가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간병을 위해서는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되는 간병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간병인 보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후 준비하면 보통 연금보험부터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그 전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돌봐주실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돌봐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그렇겠죠. 보통 가족의 도움이 어렵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실비나 암보험은 준비하시지만 정작 간병에 대한 준비는 놓치고 계시거든요.
간병인 보험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말이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은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 간병보험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좋아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5년 올해가 되겠네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무려 2050년도에는 40%를 넘어설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네, 우리 노인이 40%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결국 2명 중 1명은 노인이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족 간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아나운서님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제 여동생 하나 있고요. 제가 장녀입니다. 아, 네. 저는 일남 이녀 중에 장녀인데요.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산에서 넘어져 골절로 발목에 핀을 넣는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우셔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저희 형제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역에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어지면서 가족 간병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과거 대가족이 함께 살며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간병을 했지만 요즘은 형제자매도 적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간병은 더 어려운 조건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님 이야기처럼 부모님들이 지방에 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더욱더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요. 실손보험으로는 병원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간병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에서 중증이면 15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간병비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전치 16주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령의 고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하셨는데 간병비로만 3천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특히나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최고 6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간병인 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간병비가 본인 부담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일도 좀 쉬어야 하고 소득도 줄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간병인 보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보장해 주는 걸까요? 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간병인을 사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에 요청만 하시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방식이라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도 없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 시에는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체증형 특약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보장 금액이 5년마다 5%씩 올라가는 제도인데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하려면 이런 특약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도 매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 저도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이 봤던 문구인 것 같습니다. 병실에 간호사가 계속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관리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병원에 병실 환자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병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용할 필요가 없고 하루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만큼 당연히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정형외과, 재활병원, 종합병원 등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선망, 치매,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실하지 못해서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점차 개선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치료가 다 끝나서 병원을 다니지 않거나 또는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어서 장기 요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 요양까지도 필수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기 요양 보험도 간병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번째인 장기 요양 중에 발생하는 간병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처럼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로서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이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증 치매는 5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무릎이나 다리,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4등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장기 요양을 위한 간병보험, 노후와 바로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장기 요양 간병보험은 첫 번째 집이나 주 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재가급여. 두 번째로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용구 구매.
그리고 섬이나 벽지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지정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은 1번부터 3번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첫 번째 재가급여 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간병, 주간 보호, 복지 용구 구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집에서 케어가 힘드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재가 보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설급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을, 그리고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장받는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증 진단을 가정에서 케어하다가 결국엔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중증 치매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장을 모두 준비하셔야 해요. 또한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리우는 주 야간 보호센터와 복지용구 구입이라는 특약도 함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상해 관계없이 요양 등급 기준으로 지급이 되니 누구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보험 우리가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인데요. 왜냐하면 간병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건강할 때 미리미리 들어두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도 최저 2만 원부터 준비하실 수 있으니 준비는 빠를수록 보험료는 낮을수록 보장은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간병보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병보험은 가족이 함께 살아도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꼭 필요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간병비를 상황에 맞추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치료를 요하는 간병, 그리고 장기 요양에 대한 간병, 이 부분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활 구조, 그리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간병 보장을 준비하실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보험료는 낮고 준비는 쉬워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부터 꼭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윤효진 전문가님과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화면에 나오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꼴이죠.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다행히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면서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과거 40%에 불과했던 암 완치율이 지금은 70%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암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제 지인 중에 최근에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매번 치료 때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는 보통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으로 받다 보니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 활동이 중단되게 되면서 따라오는 생계비 역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속상한데 여기에 치료비가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지출이 된다면 정말 부담이 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더욱더 아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어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부작용이 심한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잠깐 누워만 있어도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아, 전문가님, 이거 뭐 당연히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완치되는 치료를 선택하겠죠. 네, 질문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아마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후자를 선택하실 텐데요. 실제로 23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중입자 치료라는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어요. 이 치료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입자 치료, 이 치료로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실제로 연세암병원에서 60대 전립선 환자가 단 한 달 동안에 12번의 중입자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당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암 종류에 따라 전립선암과 초기 폐암은 90%, 육종암도 60에서 90%의 효과가 있었어요. 췌장암처럼 생존율이 낮은 암도 2년 생존율이 60%, 수술 가능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단 혈액암을 제외한 고형암이 대상이고 병기나 전이에 따라서 치료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암 환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입자 치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방식으로 기존보다 2~3배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적습니다. 이 치료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실제 병원비가 아닌 가입 금액 기준으로 정액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만 원이어도 3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액 보장 받으실 수 있겠죠. 면역 항암제,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치료 모두 해당 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암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할 때
암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이에요.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바로 지급되긴 하지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자라는 꿀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암보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평균 6,600만 원, 췌장암은 6,300만 원, 폐암은 4,600만 원, 거기에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병원비만 보장하니까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최대한 든든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연봉의 2배 정도는 암 진단비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연봉의 2배 정도라고 딱 가이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사실 이 암보험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실손 의료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이 암보험과 실손 의료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실손 의료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가지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시죠?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90%를 환급받게 되죠. 반면 암보험은 진단만 받아도 큰 금액의 진단금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해 줍니다. 이 돈은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나 생활비 등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공백을 메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암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은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암의 종류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발병하는 암의 종류도 달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보험 준비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은 종류별로 비용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분류한 암의 종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암은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으로 나뉘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처럼 어떤 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또 어떤 보험사는 유사암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진단비가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고해감도 보험사마다 분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뇌암, 뼈암, 혈액암은 3대 고해감이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까지 더하면 5대, 거기에 간, 폐, 담낭까지 더하면 10대 고해감이 됩니다. 가족이나 성별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입원을 해서 치료를 좀 받아야 했는데 최근에는 암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율이 좀 많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입원보다 외래 진료, 즉 통원 치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0일을 넘지 않았고 입원보다 통원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이나 경기 외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아픈 것도 서러운데 통원 치료를 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 또 숙박비의 부담이 크죠. 그래서 보험사들도 최근에는 암 통원 치료 특약에 가입 한도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통원 치료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될 때 이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암 통원 치료를 위한 보험도 있습니다. 암 통원 특약이라고 해서 회당 통원 시 80에서 1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실비 보험이 있다면 그 보장과 더불어서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치료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단,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일 때만 해당되므로 단순 검진이나 진료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암이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추가로 암보험 준비한다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의 암보험은 가입한다고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보험은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 기간이 있고 1,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입하자마자 100% 보장되는 상품들도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전용 관련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유병자 관련 상품도 있다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암보험은 최초 1회만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암보험이 딱 한 번만 지급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위에 암이 생겨도 한 번만 지급됐었죠. 하지만 요즘은 재진단, 전이암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생겼습니다.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서 새롭게 진단을 받아도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서 새롭게 발병을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암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2019년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절반이 전이암 환자라고 해요. 이제는 암이 한 번 걸리고 끝나는 병이 아니다 보니 암보험도 재진단, 전이, 소득 단절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장을 이제는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과거에는 고령자가 진단받았던 암을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20, 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네,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암보험은 그래서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비 담보들을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재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기술과 시대 흐름에 맞춰 보험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인 암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보험 상품들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한윤숙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보장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고, 또한 담당 설계사 또는 주변 보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라 보장 분석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리 강조하는지 보장 분석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주변에서도 보장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는 계실 텐데 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보장 분석 꼭 해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장 분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볼 때 내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조차도 보장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 50대 분들 평균 보험료가 42만 5천 원에서 45만 5천 원이라 나오는데요. 이 평균 보험료가 아닌 최소치로 월 2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월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는 보험료를 10년 또는 20년 장기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품은 2,400만 원 또는 4,800만 원짜리 상품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짜리의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매할 때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비교하고 모델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싸게 사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2,400만 원, 4,800만 원,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음에도 내 상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구매한 고가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라든지 실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 보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른다? 여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오늘의 주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입니다.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한 목적성과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서로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견해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 상품 중 나쁜 보험 상품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암, 뇌, 심, 3대 질환 진단금,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간병, 치매, 운전자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보험이죠. 하지만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목적성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어. 누구는 3대 질환 진단이 제일 중요해. 또는 나는 수술비가 중요해. 누구는 간병, 누구는 치매가 가장 중요해. 이렇듯 각자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암 진단을 받을 때 나오는 보험금, 즉 진단금을 목적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보험을 그때 돼서 알아보니 진단금은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 암만 보장되는 그런 경우였던 거죠. 혹은 병원에서 수술비 필요 없이 비수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부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 내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보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런 운전자 보험의 기능을 담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상해 담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은 상해를 위주로 하고 있던 보험인 거죠. 이런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보험을 살펴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목적성과 보험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두 가지 주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보장 분석을 꼭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세 번째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나 보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보험사들은 시청자분들의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온전히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예를 들면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에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먹었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내가 챙기지 못해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된다? 정말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문진표는 제가 현장에서 보장 분석할 때 작성을 부탁드리는 표인데요. 저는 보장 분석 전문가로서 보장 분석을 진행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문진표에 해당이 되고 보장을 가지고 있지만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전문가의 시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드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 문진표를 훑어보면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문항에 해당되었는데 대부분 가지고 계신 치아보험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분석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치아가 깨졌다? 이 치아 파절은 저희가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당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역시도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일부의 예만 들어드린 건데요. 저 역시도 현장에서 이렇게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분석을 하면서 이 청구권도 다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보장 분석의 필요성,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인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보험을 넣는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나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보험을 내가 다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암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간병, 종신보험, 보장 범위는 넓게 보험금도 많이 받고 싶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월 고정 지출인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서 보험료도 월 가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이랑 타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선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내가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서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다면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보장의 보험을 추가하는 여부 혹은 어떤 보험을 차선책으로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손과 암내신 진단금,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보장을 30만 원 안에서 적절하게 준비하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다음으로 걱정됐던 치매, 상해보험도 준비해볼까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원래 30만 원 내고 있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면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때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에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